자, 내일 백두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그래요. 김정은과 함께.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이 백두산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백두산은 이 김씨 일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포장을 해놓은 데거든요. 그래서 김씨 왕조의 날조 신화가 많은데 그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집대성된 게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문 대통령이 갔다 오시니까 백두산의 관광 자원화 같은 게 이제 굳혀야 될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백두혈통 신화 날조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에 이용되는 거는 경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백두산 신화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자기네 국내 선전을 위해서, 북한 내 국내 선전을 위해서 백두산에 가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난번 4.27 정상회담 당시에 그 윤영찬 홍보수석이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벌써 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국 쪽에서 가는 중국의 장백산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고 또 북한을 통해서 가는 코스가 있는데 북한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좋대요. 왜냐면 거기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 있고 트램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뭐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대요. 천지까지도 날씨만 좋으면. 근데 어디 중국 쪽에서 가는 거는 그렇진 않대요. 굉장히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거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백두산을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 김일성의 모습이라는 그런 선전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넘어갈 때 이 백두산 총기를 받았다. 그래서 백두산 총기를 받은 백두혈통만이 나라를 구하고 지킬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었죠. 북한에서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신화예요. 또 이런 선전화도 많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백두산 총기를 받을 때는 김씨 왕가가 있죠. 그죠? 아까 앞에 본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또 김정은도 또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뿐만이 아니고 김정은도 역시 백두산하고는 계속 이렇게 백두산을 이용해 왔어요. 어떻게 이용해 왔냐면은 이거는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의 7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정훈이라는 분이 쓴 거고 2017년 12월 8일 그러니까 올해 그 2018년 초 김정은이 파격적인 신년사를 하죠. 뭐 평창 올림픽도 갈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그 신년사를 하기 전에 작년 12월 8일 날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대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는 200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 장성택이야 뭐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김정은의 고모부고, 그 정권의 2인자, 북한의 2인자라는데 잔인하게 그냥 속전속결로 처형해버리죠. 그때, 그 직전에도 김정은은 백두산에 올랐었고, 또 2014년 11월 김정일의 3주기 탈상을 앞두고도 백두산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 백두산을 찾아 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두산을 갈 때 김정은이 백두산을 가면은 반드시 뭔가 중요한 결정 이런 게 내려졌다는 거죠. 겨울에 이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간 그런 사진이고, 그래서 새로운 북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 쓴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삼지연 8인방이라는 게 소개가 돼 있어요. 삼지연 8인방이 뭐냐면 아까 그 장성택 숙청하기 전에 그 숙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를 이 8명이 모여서 김정은하고 8명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지연 8인방이에요. 삼지연은 뭐 그
그 백두산에서 가까운 지명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 대통령도 삼지연 공항까지 날아가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삼지연 공항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지프차를 타고 그 백두산 천지 있는 그 장군봉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그 삼지연에서 모인 8명.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 8명이 북한의 핵심을 활약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이라는 그 국가지 대사, 나라의 큰일, 엄청난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이런 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거의 반드시 백두산에 올라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지만 백두산이 과연 한민족의 성스러운 산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이 심용환이라는 역사 전문가가 있죠. 근데 심용환 씨는 예전에 그 박근혜 때 그 국사교과서 국정화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다음 포털에 인물 소개를 제가 옮겨놓은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뉴라이트 역사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단박의 한국사라는 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백두산은 우리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우선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에서 발생했고, 중국 랴오닝 지방에서 단군 신화에도 백두산 이야기는 없어요. 단군 신화에서 왜 무슨 그 산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하늘에서. 그때도 구체적으로 백두산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산으로 내려온다 그러지 백두산이라고 그런 표현은 없어요. 또 고구려를 우리가 쉽게 백두산하고 연결시키는데, 고구려도 압록강 근처에 졸본이라는 그런 데서 출발했지, 졸본 또는 즈반이라고 그러죠, 이거 중국 발음으로는. 백두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구려는 기마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기마민족이 평양에서 활동을 하지 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요? 산에 말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또 부여는 만주 복판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뭐 남쪽에서 출발했으니까 대동강 이남 지역을 겨우 확보했고, 백두산은커녕 평양도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꾸준한 북진 정책을 펼쳤던 고려도 함경북도 지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조선 세종시대에 들어와서야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을 확보했다. 이거 뭐 육진계책이니 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왜?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그 심용환 씨의 이 단박의 한국사라는 책에.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으로 기려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일광수 체남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대 기획의 산물이다. 일광수 체남선은 뭐 이른바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2사람이죠.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중엔 다 친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근대 기획의 산물인데, 근대 기획이 뭐냐?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일본도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근대 국가를, 서양의 열강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서양의 열강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근대 기획이죠. 그러니까 서양이 전 세계를 잡아먹으면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국기가 있냐? 뭐 애국가가 있냐?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해서, 국기가 없어? 그럼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땅은 내가 먹으면 내가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식민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로 지금 규정이 돼 있지만, 젊었을 땐 전부 그 애국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일본을 잡아먹히긴 했지만 우리도 일본 같은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이 근대 국가가 되려면 일본 같은 상징이 필요하다. 일본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천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럼 후지산이 있으면 후지산에 맞설 대항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백두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기획이 돼서 이 두 사람이 특히 최남선이 백두산 기획을 시작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얘기. 그래서 이광수 최남선은 왜 백두산을 기리기 시작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 이용원 교수가 쓴 게 있는데, 이용원 교수는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대표적인 그 뉴라이트 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진보 학자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뉴라이트라도 저기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여야죠. 꼭 이 사람 얘기하는 게 100%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일부 좀 이건 이상하다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이 사람 쓰는 내용을 좀 봅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8, 29쪽에.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로 신성화하고 장차 그곳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민족이 소생할 것을 노래한 최초의 사람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다소 성급히 말하자면 최남선이다. 최남선이 근참기를 지은 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을 너무 경시해서였다. 그래서 이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라는 거 있잖아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그 최초의 근대소설 쓰고 그랬다는 사람 아닙니까?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 감정이 격차오르고. 그래서 이 백두산 근참기의 일부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읽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백두산을 걸어 올라가면서 막 감격에 젖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읽으면은, 백두산이라는 게 원래 민족의 영산이었기 때문에 최남선이 여기로 올라가면서 감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영훈 씨 얘기는 뭐냐면은, 최남선이 이렇게 감동적인 백두산 근참기라고 그러면 이거는 참배하다 그런 뜻이죠. 그는 이렇게 존경심을 품으면서 참가했다 그런 얘기죠. 최남선이 격정적인 그 낭만적인 근참기를 지은 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을 너무 경시해서였다. 이런 거죠. 백두산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후지산에 맞서는 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백두산인데 왜 너희들은 백두산을 모르냐 하는 차원에서 근참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계속. 근데 또 이거는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라고 B.R. 마이어스라는 그 북한의 문화 연구가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의 23쪽에 나와요. 백두산 단군 신화, 백두산은 당연히 단군 신화하고 연결이 되죠. 단군이 백두산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백두산 그 신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B.R. 마이어스는 이렇게 쓰죠. 조선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단군 신화를 되살림으로써 이런 선전운동, 그러니까 일본의 선전운동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선전운동에 맞서려고 했다. 일본이 3,000년 역사면 우리는 단군부터 치면 4,000년이 넘는다. 그런 걸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최남선은 백두산을 단군의 탄생지이자 일본이 신성시하는 후지산의 대항마로 내세우고자 했다 이거죠. 이건 후지산에 맞서기 위한 백두산 이런 설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비알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과 관련해 역사학자 이용훈 씨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역사학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죠. 이용훈은 민족 형성에 요구되는 신화와 상징도 일본의 것들을 의식하면서 그에 저항하거나 그를 모방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다. 아까 처음에 왜 백두산이 이광수 최남선의 근대기획이라고 했잖아요. 근대기획이 뭐냐면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근데 일본에 맞서는데 어떻게 맞서게 돼요? 항상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은 괴물하고 똑같이 된다는 식으로 일본에 맞서려고 그러다 보면은 일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기는 앞서 나가서 국가도 있고 국기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백두산 단군신화 이런 걸로 맞서려고 하는데 이광수 최남선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게다가 더군다나 1930년대 말이 되면은 대부분의 주요 민족주의자들마저도 일제를 적극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주가 달려 있어요. 주가. 원래의 전설은 단군이 태어난 산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 신화 전설 그 자체에는 산의 위치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를 백두산으로, 이광수 천암선은 백두산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그 후지산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1920년대에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대중화시키는 데 실패한 고대 시조 단군의 전설이 8.15 해방이 되자마자 거의 하룻밤새의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만 알려졌었던 백두산이 졸지에 단군의 탄생지로서 일본의 후지산 못지않은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상징들이 조선의 상징들로 대체되었다. 일본 흉내내다가 결국은 단군 백두산에서 백두산이 민족의 성산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식인들이 이런 노력을 했지만 대중은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그냥 하룻밤 사이에 최남선 이광수가 20년 뒤에 이걸 받아들여진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라의 상징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가 과거에 있는 기록을 찾아내서 그것이 순식간에 그 일반 백성들의 상식이 돼버린 거죠. 상식이.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실제로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그냥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이것이 졸지에 되는 과정은, 졸지에 민족의 성산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후지산 대항마로서 지식인들이 상징화하려 노력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몰랐었지만 해방되면서 순식간에 민족의 성산으로 격상이 돼서 이게 상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많은 나라들이 거쳐요. 사실 영국 왕실의 무슨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랑스의 무슨 옛날식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 스코틀랜드의 그 타탄문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또 일본 천황의 무슨 그 의식 같은 거요.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그 다 연구가 나와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그 민족 국가가 막 경쟁을 할 때 그때 서둘러서 만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만든다 하면은 이게 무슨 3,000년 내려온 거다, 4,000년 내려온 거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민족 국가끼리 싸우는 세상에서 민족 국가를 만들려면 이런 걸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백두산이라는 게 한민족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성산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경우는 이게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더 나아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김일성을 일본 천황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 숭배를 하려면. 그러면은 일본에 천황이 있고 후지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일성도 후지산에 맞먹는 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백두산으로 정한 거예요.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면서. 그 백두산을 갖다가 아주 이 김씨네의 성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유역대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도망가서 하바롭스크에서 낳은 것이 장남 김정일인데, 이거를 백두산에서 낳았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계속 모는 거는,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백두혈통만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백두혈통이라는 신화를 만든다면은 이런 걸로 계속 국민들을 세뇌하는 거예요. 백두산 정기를 물려받아서 북한을 유일하게 통치할 수 있는 손자, 이런 식으로 자꾸 상징화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도 있잖아요. 제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안희태가 일제시대 때 작곡했어요. 노래는, 곡은. 그리고 이 가사,
이 애국가 가사는 윤치호라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독립협회하고 결국은 뭐 쉽게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죠. 뭐 자기도 받고 대단한 친일파죠 이 사람은. 또는 뭐 안창호 선생이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영원히 확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애국가 가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백두산이 이제 뭐 민족의 성산으로서 자리 잡았어요. 맨날 백두산 노래 부르니까. 그리고 뭐 백두산에 가면 눈물이 철철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상징이 필요했다는 걸 인정한다 해도 이런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차용 시도와 북한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계속 백두산을 정치화하고 신화를 날조하는 그런 북한 선전선동 당국, 북한 노동당의 행태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걸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 뭐 등등에 있는 백두산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면 이 코스로 뭐 산에 올라가시겠죠. 여기 뭐 트램이 있대요, 이렇게. 트램이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고장이 잘 났대요, 근데.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유밀이라는 제일동포 작가가 있는데, 이걸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힘들게 걸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램이 있고, 뭐 트램 운전하는 병사하고, 또 이 올라가면 이제 백두역이라고 있대요, 그래요, 백두역. 요 이제 정상에는 또 뭐 이 김정일이 새겨놓은 글씨도 있고, 그래서 이 백두역에서 요거 꼴딱 넘어가면 이제 천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천지로 넘어가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지로. 그러니까 뭐 저쪽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대요. 뭐 혁명의 여기 이제 김정일 글씨가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고미우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일본 기자가 쓴 책, 이 김정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얘기 나와요. 백두산의 북한 쪽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하고 편리하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성산이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국 쪽 장백산이죠. 저쪽 사람들은 창바이산 쪽에는 관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쪽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면 많이들 가겠죠. 이 고장난 것도 뭐 고장 안 나게 잘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밀이라는 제일동포 작가도 이제 이런 걸 써놨어요. 이제 이 책에 해발 2390m 지점에 있는 케이블카 승강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케이블 타고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뭐 이 케이블카 이거는 이건 트램이죠. 트램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다 김정일의 문구를 새겨놨고 또 이 제일 높은 것도 장군봉이랑 해놓고 이 장군은 누구예요? 뻔하죠. 뭐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이죠. 뭐 지금은 김정은 장군이고. 그리고 또 이 올라가는 트램의 제목도 향도봉이고. 향도라는 게 뭐라 그래요? 왜 군대에서 향도 있잖아요. 왜 제일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백두산 전체를 혁명화 해놓은 거예요. 혁명의 성지로서. 그냥 백두산을 남한 사람들은 민족의 성지로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혁명의 성지예요. 혁명의 성지.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이렇게 이게 산에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유밀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2007년 10월 김정일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 서울 직항노선이 그걸 개설하기로 했으나 잘 안 됐다. 근데 백두산 서울 직항노선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김포공항이든 뭐 인천공항에서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삼지연공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직항로가 개설되고 백두산에 많이 가게 되더라도 지나치게 혁명 성지화한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여기 북한 청소년들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성지 참배를 온다는 거 아니에요. 혁명의 성산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직항로가 개설돼서, 백두산 서울 직항로가 개선돼서 예전에 금강산 가듯이 많이 가게 되면, 이 북한 사람들은 또 내부 선전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봐라. 백두혈통을 얼마나 남한 사람들이 존경하면, 저렇게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에 많이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선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언론을 정권이 꽉 잡고 대한 언론, 뭐 대한 정당, 야당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